자, 오늘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천하는 태도를 책을 읽어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모여서 학급 회의도 해보고 그리고 모든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이 차시의 목표인데 오늘은 그게 부족하니까 학급회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만나는 날로 미루고 오늘은 학급회의나 아무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40쪽과 41쪽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사파를 보시면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학급에서 자리를 배정하는 문제로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각각 틀린데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는 방법. 그 다음 키 순서대로 앉는 방법. 그 다음 신체적인 시력을 고려해서 자리에 앉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제비뽑기를 해서 복불복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 우와, 5개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작년에 5학년 1반에서는 이 내용으로 학급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각각의 의견들이 나왔을 때 어떠한 공동의 문제를 선생님이랑 배운 공책에 함께 적으면서 보겠습니다. 배운 공책 펴셨죠? 그러면 옆에 함께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의 문제는 자리 배정.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적지는 않을게요. 제가 의견들을 5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이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일단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 의견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의견.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으면 장점은 일찍 오는 친구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학급 친구들이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도 있죠. 단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하게 경쟁이 붙게 되면 8시에 학교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이처럼 두 번째 의견도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의견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장단점을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만약에 네 번째 의견을 나는 주장하고 싶다 하면 나는 1학년 때 눈이 나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배려해 주어서 맨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경우에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참 마음이 뿌듯했다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나도 눈이 나빠졌을 때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 주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
혹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그래, 키 큰 사람, 그래, 나는 눈이 좋으니까 나는 자리를 뭐 뒤에 앉을게. 너는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너는 그럼, 중간에서 좀 앞부분에 앉아.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양보와 타협이 되는 거죠. 예,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전체의 과정을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1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형인에 반해서는 학급 회의를 열어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고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네,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런 의견을 내었죠.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있는 친구는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이 사람도 단점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색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자, 앞에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그리고 근거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에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타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만났을 때 학급 회의를 통해서 꼭 뭐 자리 배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의논할 것이 많아요. 뭐 청소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 자리 배정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야 하고 그리고 학급 동아리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서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언제 빨리 시간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럼 뒷부분으로 갈게요. 이 뒷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냥 읽어보면 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배운 공책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네네.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공책에. 자, 이런 의사결정을 거칠 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아니면 주의해야 할, 아니면 꼭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들이 있어요. 그 자세들이 여러분들 42쪽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먼저 관용.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태도. 한번 읽었지만 노트에다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적을 때는 교과서와 똑같지 않은 언어로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한번 적어 볼게요. 관용. 음,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졌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생각나는 사람 있는지 한번 예시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머리를 굴려보세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게 생각나네요. 이번에 온라인 학습이 마치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 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교를 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선생님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로 다들 의견이 달랐지만, 다른 의견의 장단점만 찾아보고, 그리고 내 의견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는지 존중하는 태도로 그때 함께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모습이지만 그걸 예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자기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예시 자료로. 네,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관용적인 자세를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 나눌 건데, 그때 다른 사람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내 의견만 맞다고, 계속 고집불통으로 있으면 당연히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나중엔 감정이 상해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 관용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들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의견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 아주 피곤해요. 그쵸? 예, 우리 모든 활동하면서도 예,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TV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뭐, TV에서 100분 토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계속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의견만, 예, 계속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예,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이런 자세를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예, 그 자녀가 좀 많이 슬프죠. 네. 선생님도 좀 자녀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관용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요. 예, 두 번째는 예,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비판적 태도 쓰다 보니까 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요즘 우리 논설문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게 이거거든요. 예, 비판적인 태도. 교과서에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살펴보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이해한 바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해한 대로 적을 건데, 양쪽 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괜찮고, 선생님이 적는 걸 따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 학습은 따라하면서 점점 굳건해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모방하는 거 아주 적극 장려해요. 물론 베끼는 거는 좀 답을 베낀다거나 이거는 좀 곤란하지만 이건 안 되지만 네. 자, 그럼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 옳은지, 근거 등을 고려하여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판적인 태도. 사실 비판적인 태도는 평상시에도 항상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비판적인 자세로 친구들의 의견이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옳은지 따져 생각하면 사실은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피곤할 것 같지만 주변인들도 너 왜 이렇게 따지니?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학급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논설문을 쓴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아주 필요한 자세죠. 이런 자세를 글쎄요, 선생님은 요 근래에 뭐 비판적으로 따져본 생각이 있네요. 네. 어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어제 선생님이 세계사 기행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세계사 기행을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 선생님이 이거는 그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이건 다시 한번 다른 책을 한번 참고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 개인적인 걸 쓸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네. 그러면 어제 책을 읽었을 때 네. 혹시 선생님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책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한번 이 의견이 진짜 맞나? 이 글쓴이가 얘기하니까 진짜 다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품으면서 책을 읽으면 더욱 풍성하고 깊게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선생님은 강추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요런 비판적인 태도는 당연히 학급 회의에서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반론할 때, 그러니까 토론의 단계 중에서 반론할 때 상대방의 의견에 옳지 않은 부분 혹은 근거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논리적으로 알맞지 않은 이런 것들을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자세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학급회의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태도를 볼게요. 세 번째는 양보와 타협. 양보와 타협. 양보와 타협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죠.
지금 학교가 공사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아마 엄청 예뻐진 교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 시끄러워도 참아주세요. 선생님은 양보와 타협을 잘했던 친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의견 대립보다는 그래도 바른 해결책을 위해서 좀 자신의 의견에 한번 양보도 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네. 기억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친구가 어떻게 했었는지 또 적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친구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랬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양보와 타협을 했었나? 꼭 학교 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괜찮고요. 가정 안에서도 괜찮아요. 가정 안에서 뭐 엄마가 야, 청소 좀 해라 이러시고 가셨는데 뭐 동생이랑 아니면 언니, 오빠, 뭐 누나랑 서로 뭐 양보와 타협을 하여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뭐 같이 청소를 하였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가족끼리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날 선물 뭐 이런 거 결정을 하는데 양보와 타협을 하여서 뭐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거나 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써도 좋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다른 친구 꼭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뭐 활약 아니면 양보했던 뭐 그런 것들을 적어 주어도 선생님이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세,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짜잔, 교과서. 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43쪽과 45쪽까지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 멈추고 읽어주세요. 자, 지금 읽은 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역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입니다. 주민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시장, 시청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는데, 자, 주민대표는 본인들의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아요. 주민회의에.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왜 참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의 민주주의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공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청 공무원은 그럼 왜 참석했을까요? 네, 시청 공무원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은 것을 듣고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대표와 시장과 시청 공무원, 의회 의원이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결정이 되었죠? 네.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에 공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잘 양보와 타협을 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요 내용이 바로 대화 타협, 다음 대화와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제일 좋은데요. 나중에 학교 와서 함께 실천을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이런 민주적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계속 하였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와 타협만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원을 설립하는 것까지 얘기가 그러니까 양보와 타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다음에는 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 이런 것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 알죠? 예. 뭐 다수결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선거는 대표적인 다수결 원칙의 다수결로 사용하는 요거죠. 그리고 이것도 학급 회의에서 이거 결정할 때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러면 왜 다수결의 원칙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선택한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의견은 옳다. 이것도 배운 공책에 적어 볼게요. 네. 다수결의 원칙. 예. 다수의 의견은 옳다. 예.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 자, 요런 가정하에서, 요런 가정하에서, 요런 가정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물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견 적어볼게요. 다수가 옳지 않다면, 혹은 다수가 속았다면, 혹은 다수가 욕심이 많다면, 이렇다면은 다수가 결정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예시로 들어볼게요. 옛날에 소크라테스 아시나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자꾸 그 권력자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권력자들의 의견에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비판을 계속해요. 그래서 권력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틀립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잘 공격을 하니까 이분을 청년들과 뭐 의견을 호도한다, 여론을 뭐 선동한다, 뭐 이러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재판에 넘깁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배심원이라고 하죠. 예, 그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들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들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는 다수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배를 들고 처형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수가 선택한 게 옳은가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히틀러.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히틀러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힘으로 선출된 그 권력자가 아니에요. 독일의 국민들이 히틀러가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생각을 해보고 투표를 통해서 히틀러가 당선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히틀러는 당선이 된 이후에 국가를 나치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하여서 유대인을 뭐 학살하고 그 분들을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죠.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것이 꼭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사드 배치하는 게 있었어요. 사드라는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미사일을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 레이더망이에요. 그 레이더망인데 그 레이더망이 사드예요, 이름이. 근데 이걸 배치를 하면 그 레이더망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전자파는 정말 몸에 안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마을에 선택해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마을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느 마을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숫자가 적은, 가장 인구가 적게 사는, 여기는 유리하겠어요? 안 유리하겠어요? 굉장히 안 유리하죠. 왜냐면 투표권이 몇 장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드가 배치되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경찰도 투입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수의 의견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수결의 원칙은 꼭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은 잘못하면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수결의 원칙 꼭 따라야 할까요?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운동장 사용. 작년에 뜨거운 이슈였던 운동장 사용을 놓고 5학년, 6학년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6학년은 75명이고요. 5학년은 36명입니다. 지금 숫자가 이래요. 자, 그런데 6학년에서 주장을 합니다. 5학년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사용을 하시고 6학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유는 6학년이 더 형하니까 그래요.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어요. 이건 예시예요.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계속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5학년, 6학년 다. 이런 경우 다수결로 하겠죠.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투표권이 더 많은 75명인 6학년이 승리하겠지요. 자, 지금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잘 한 건가요? 결정 잘한 건가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6학년의 의견 들으니까 어때요? 잘한 건가요? 잘한 결정인가요? 이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싫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합리해요. 우리 그리고 숫자도 적어요. 36명 너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요. 라고 했을 때 다수인 6학년 75명은 소수 의견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자, 그러면 수요일은 5, 6학년 다 같이 사용하고 월화는 5학년, 목금은 6학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공평하게 대화와 양보와 타협, 관용, 비판적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의견 존중에 별표 해주세요. 별표. 우리 친구들 6학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급회의나 전교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학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학년이라고 하여서 소수의 의견, 다른 학년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예시에서 저지른 다수의 횡포를 우리가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사회 과제는 다음 시간 국어와 연계하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국어 영상을 들어보시면 선생님 말이 이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고 오세요.